안녕하십니까. 자,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화벽 설치 대상 건축물을 기준을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방화벽 설치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재가 발생했을 때 하재의 하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 대상은 기준 잡아둘 거 연면적 기준 잡습니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구역을 우리가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방화구역을 이제 이 방화벽으로 된 이 방화구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화구역은 구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역하는 게 기본입니다. 미만으로 미만. 그래서 이상인 건물에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우리가 구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때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의 건물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예외는 있다. 방화벽 설치하지 않아야 될 예외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은 1000 이상이면 방화벽으로 된 방화구역을 설치하는데 예외가 첫째로 거기 보시면 기역으로 해놨네. 주요 구조부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 총 6가지가 내하 구조로 되어 있거나 내하 구조 내지 아니면 불연재료로 불연재로 된 건축물, 불연재료 이런 것을 쓴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죠. 이때는 내하 구조가 좋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요 구조, 내하 구조로 된 경우는 방화구역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그래서 니은에 이제 단독주택에서 주의하실 것이 일반 단독주택은 바로 방화벽으로 구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다중주택은 제외입니다. 예외가 아니라 다중주택은 방화벽을 설치해야 돼요. 단독주택 중에 단독주택이 건축법상 4가지가 되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인데 여기서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예외입니다. 다중주택과 이 다가구주택 이거는 예외에서 예외. 이거는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외예요. 그러면 예외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거는 방화벽을 설치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화벽 설치 대상에 들어가고요. 방화벽 구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들 필요 없다는 거죠. 동식물 관련 시설들. 관련 시설들. 하진 않는다고 동식물. 그래서 이 동식물 관련 시설은 동물이나 식물을 갖다가 기르고 사고 팔고 우리가 죽이고 이런 데가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화구역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시설, 그리고 이건 교도소, 교도소라든지 가마원이나 또는 표지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나오죠. 가마원이나 묘지 관련 시설들, 묘지 관련 시설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묘지 관련 시설 하장장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장장 제외다. 하장장 제외면 하장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장장은 방화벽 이것도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를 잘 보십시오. 단독주택에서는 얘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해야 된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은 하장장은 방화벽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간 거 하나 더 하시면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철강 관련 업종, 철강 관련 업종
업종에 우리가 공장 중에 업종의 공장 중 자, 보통 제어실로 우리가 사용되는 경우 제어실 그래서 그 제어학에서 제어실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 증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면적 50제곱미터 작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우리가 이 증축 자, 이 증축을 하는 부분은 체입니다. 하는 부분 요거는 요 부분은 우리가 예외로 인정을 합니다.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요 경우는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이런 경우는 방화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리고 그 디귿에 보시면 나오죠. 내부 시설의 구조상 방화벽을 구획할 수 없는 창고 시설. 그래서 요걸 리얼로 하면 되겠네. 이걸 리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디귿에 이제 그 있는 디귿 내부 설비 구조상 방화벽을 구획할 수 없는 창고 시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화벽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목조 건축물은 자, 외벽이나 처마 밑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방화 구조로 하거나 자, 우리가 그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지붕을 의미합니다. 꼭 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 체크하시고 불연 재료.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것은 지붕. 불연 재료. 그래서 요거는 지붕. 그 지붕을 뜻합니다. 그 지붕.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 구조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 구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 구조, 자, 알아두실 것. 방화벽은, 자, 이것은 내하 구조로서 홀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것이 다 하재에서 붕괴돼도, 자, 이 방화벽은 붕괴돼서는 안 된다. 홀로 버텨서 일 수 있는 구조로 해주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지탱해가지고 그것이 타고되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홀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방화벽은 양쪽 끝, 위쪽 끝 모두 건물 외벽이나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붕을 갖추고 있다. 이런 형태로 건물이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방화벽이 이제 일정마다 구획했는데 이 방화벽이 됐을 때, 자, 이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바깥 이제 이 지붕 위쪽으로 나와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구획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라는 겁니다. 최소한 0.5m 이상 돌출시켜 주라 이겁니다. 여기도 방화벽이 이렇게 있을 때, 방화벽이 이렇게 있으면, 자, 0.5m 이상, 벽에도 0.5m 돌출하고, 지붕면에도 위에 최소한 0.5m 이상 돌출시켜라. 자, 하재로 인해서 쉽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완전 우리가 최소한 돌출시켜 주라는 겁니다. 0.5m 이상.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화벽이, 그래서 요거는 0.5m를 자,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0.5m. 그리고 3번에 방화벽에 설치한 출입구의 너비는 2.5m 이하로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방화벽이 있을 때, 방화벽을 중앙에 설치했을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공장이었다. 그럼 여기하고 이동할 때 그게 이제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하고
방화구역이나 방화벽 이런데 설치되는 갑종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건 설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갑종을 설치하고 문을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5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너비와 높이를 갖다가 너무 크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좀 봐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나오죠.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일정 거리에 대해서, 자, 화재가 나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자동차가, 충돌로 인해서 또는 뭘로 해서 화재가 생겼다. 그럼 건물에 옮겨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건물에 화재가 나서 우리 건물로 옮겨 붙을 수가 있죠. 그걸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연소 우려 부분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연소 우려 부분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자, 인접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자, 이겁니다. 도로가 있다. 도로 중심선을 기준 잡는다는 거죠. 이 도로 중심선. 이 도로 중심선을 기준 잡아서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건물을 2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동을 가정하자. 자, 그러면 도로 중심선을 기준 잡아서 연소 우려 면적을, 도로에서는 도로 중심선을 기준 잡아서 연소 우려 면적을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1층에서는 3m, 2층에서는 5m까지, 자, 2층 올라갈수록 더 범위를 많이 잡습니다. 그럼 1층, 이건 단층 건물이라고 칩시다. 단층 건물. 그럼 1층 건물일 경우는, 자, 결과적으로, 1층 건물에 대한 도로 중심선에서 몇 메다를 잡는다? 3m까지 연소 우려 부분이 있다. 연소 우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3m까지. 그러면 건물을 좀 가깝게 지어야 되겠네요. 너무 멀리 지면 안 되니까. 그럼 요 도로 폭이 현재 4m 도로고, 요 도로 폭이 현재 4m 도로 폭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건물을 가깝게 지어야 되네, 할 수 없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4m니까 여기에서 요 떨어진 거리가 1m라고 가정합시다. 떨어진 거리면. 이게 1층짜리 건물이고. 자, 이게 2층짜리 건물이라고 봐줄까요? 2층짜리 건물. 자, 그럼 여기 1층 지었고, 여기 2층짜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로의 중심선에서 3m까지를 연소 우려 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 부분이 연소 우려 부분이 되겠죠? 요 라인이. 여기는 연소 우려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연소 우려 부분.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떨어진 거리가,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요 도로 이제 4m, 요 떨어진 거에 3m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측정할 때는 5m, 요 도로의 2분의 1이니까 2m이고 5m 떨어지니까 1층짜리 건물에서는 연소 우려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봐주시고. 예. 그래서, 그 다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잡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예. 대지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떨어진 거리가 여기에서 요까지가 3m라고 가정합시다. 3m. 3m라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연소 우려 부분이 여기가 해당되겠죠? 요 부분이 연소 우려 부분에 속한다는 겁니다. 3m. 인접대지 경계선. 자, 그리고 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요것을 측정했을 때, 이제 요 건물은, 자, 요렇게,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떨어진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m라고 칠까요? 3m라고 칩시다. 3m. 그래서 3m라고 치게 되면 여기가 1층 부분의 연소 우려 부분이 될 겁니다. 연소 우려 부분이. 2층 부분은 연소 우려 부분이 약간 더 들어가겠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잡으니까 여기 2층 부분은 2m씩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 대지 경계선에서.
그리고 이 떨어진 거리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6m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연소 우려 부분이 없을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자, 5m 떨어졌으니까 1층 부분이 연소 우려 부분이었고, 2층 부분이 이 부분이 연소 우려 부분 되겠죠? 1층 부분이 연소 우려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 두 동 있을 때는, 자, 이 도로, 외벽 간의 중심선을 기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벽 간의 중심선 기준 잡아서, 연소 우려 부분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가 충분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지금 현재 뭐 10m 떨어졌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연소 우려 부분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거리가 좁았습니다. 이 거리가 너무 좁게 설치되면 연소 우려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소 우려 부분을 산정할 때, 자,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산정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산정하고 두 건물. 그러면 이걸 그냥 편안하게 1층으로 해가 바로 합시다. 그럼 2층 하니까 계산하기 힘든 쉬운 문제로 하기 위해서 여기가 1층이었습니다. 1층짜리 건물이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건물의 이제 요 간격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m라고 칩시다. 6m라고 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뭐 떨어진 거리 6m면 연소 우려 부분 없죠? 여기가 이제 3m니까 요 부분이 연소 우려 부분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연소 우려 부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동일 건물이 두 동 이상일 때는 상호간 외벽 간에, 자, 요 외벽과 외벽 간의 중심선 기준 잡으면 돼. 중심선 잡으니까 6m가 되니까 3m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 3m 되니까 요 부분이 연소 우려 부분이 될 겁니다. 연소 우려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연소 우려 부분. 그래서 중심을 기준 잡아서 산정을 해주시면 된다. 봐두시고. 근데 예외, 자, 공장이나 광장, 하천, 공지, 수면, 내하 구조로 벽으로 접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로 봐줍니다. 만약에 요 면적과 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하나의 건축물로 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개념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두도록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하층. 자, 먼저 지하층 구조에서 보시면 먼저 1번에 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넘는 층에가 아니고 요거는 아마 오타를 치인 것 같습니다. 1번은 약간 수정을 해 주시고요. 자, 거실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네. 50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바꿔주세요. 50제곱미터 이상. 자, 이상인 층에는, 자, 우리가 직통 계단 외에, 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 탈출구나 한기통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지하층은. 자, 지하층의 경우는, 자, 이 한기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반 비상 탈출구를 설치해 주시고 50제곱미터 이상 되면 비상 탈출구하고 그다음에 한기통을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직통 계단이 이미 2개가 이상 설치되면 관계가 없고요. 근데 직통 계단이 2개가 아니에요. 하나만 설치되면 비상 탈출구 설치해 주면서 한기통을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계단이 2개 이상이 될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 50점 이상으로서, 자, 직통계단 하나가 설치돼서 비상탈출과 한기통을 우리가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1000제곱미터 이상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방화구역으로 구획된 각 부분의 한 개소 이상의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직통계단이 하나 됐을 때는 피난층의 지상으로는 비상탈출구나 바로 이 한기통 설치하는 기준이었고요. 근데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면적이 커지죠. 이럴 경우는
그 계단을 갖다가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또 위험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설계를 해주시고, 근데 거실 바닥 면적 할게요. 그런데 앞에는 그냥 바닥 면적을 기준 잡았는데, 그럼 바닥 면적하고 거실 바닥 면적은 차이가 있죠? 거실 용도로 사용되는 게 거실 바닥 면적이고, 그러면 자, 이제 한기설비를 해주라는 겁니다. 한기설비. 그래서 1000제곱미터, 거실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 한기설비이고,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정확히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 설치해 주면서 추가로 거실 바닥 면적 1000제곱 이상 되면 한기설비까지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수전 설치의 개념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거실 바닥, 그래서 보통 지하층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급수전 식수 공급에 하나 이상 설치해 주라는 거죠. 급수전 한 개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3000제곱 이상 되는 공연장이나 집회장, 관람장 이런 것을 갖다가 지하에 설치할 때는 옥외 피난계단, 경사로를 피난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 주라. 위에가 뻥 뚫린 외부 공간을 좀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 이상 됐을 때, 공연장이나 이런 거 됐을 때, 그럼 지하의 이제 구조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자, 면적 적은 거실 이것입니다. 한기통이나 비상 탈출구 설치에 된 기준은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었고, 그리고 나서, 저겠죠. 면적 적은 거부터 먼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300제곱미터,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급수전 설치해 주는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땐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해 주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거실 바닥 면적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한기설비입니다. 거실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한기설비 설치해 주는 기준이고, 그 다음에 3000 이상으로서 바닥 면적 공연장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걸 설치할 경우는 이때는 보통 옥외 계단, 피난 계단으로 경사로 피난할 수 있도록 위에 외부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우리가 설치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구조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지하층의 그 비상탈출구 기준은 비상탈출구가 너무 폭이 좁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상탈출구 기준을 설정 잡았을 때 유효 너비는 0.75 이상 되면서 높이가 최소한 1.5m 이상으로 설계해 주라는 겁니다. 비상탈출구의 경우. 그러면 비상탈출구 설치하는 경우가 우리가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를 갖다 이상일 때 우리가 비상탈출구 설치하게 될 때 유효폭은 0.75에서 높이가 1.5m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탈출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 방향 쪽으로, 그럼 밖으로 나가는 피난 방향으로 여는 방여다지 형태로 해주라는 거죠. 피난 방향으로 열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상탑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 주시고, 3m 이상 떨어진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이때 지하층 바닥으로부터 비상탑 아랫부분의 높이 1.2m 이상 되는 경우는 벽체의 발판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m 이상 될 때, 아랫부분 높이가 좀 높게 설치됐을 때는, 자, 비상 사다리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통 내 유효 너비가 0.75m 이상으로 해주고 실내 마감 불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피난통 내 유효 너비하고 자 비상탈출구 유효표하고 같죠? 유효 너비하고 0.75, 0.75 같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비상탈출구 유도등 비상조명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유도등 개념은 이 유도등은 보통 통로 유도등이 있고, 통로 유도등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등이 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그러면 피난을 가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게 피난구 유도등이고, 통로 유도등은 우리가 어디로 이동해서 피난을 가라는 통로 유도등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난구 유도등하고 통로 유도등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피난구 유도등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바탕색이 뭔가 하면 녹색이에요.
녹색 바탕에다가 여기에다가 인간이 이렇게 뛰가는 모습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입구가 이 출입구나 피난 방향이 출입구나 또는 피난 방향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나 피난 방향이 백색으로 표현하는 게 이것이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밖에가 녹색입니다. 녹색 바탕에다가 사람은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래서 출입구나 피난 방향을 백색으로 놨던 게 피난구 유도. 그래서 이거는 보통 출입구 상부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출입구 이 상부에 피난구 유도등이고 통로 유도등은 보통 얘는 이 백색 바탕에 무엇을 해놨는가 하면 피난 방향을 녹색으로 화살표로 해놨습니다. 피난 방향을 우리가 녹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녹색으로 우리가 해놨습니다. 피난 방향 녹색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보통 유도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등은 보통 조도는 보통 1룩스 이상 확보해 주면 돼. 조도는 특히 통로 유등이나 이렇게 봐서 이런 건 보통 조도는 일반적으로 1룩스 이상만 유지해 주면 돼. 1룩스 이상만 해. 그 설치 높이는 요거는 피난구 유도등은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서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근데 통로 유도등은 약간씩 다릅니다. 통로 유도등이 종류가 한 3가지가 되는데 계단이 있고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고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거든. 거실 부분. 그러면 계단이나 복도 이 경우는 보통 1m 이하에 설치합니다. 바닥에서 1m 이하에 우리가 설치하고 거실은 보통 1.5m 이상에 설치합니다. 거실은 1.5m 이상의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십니다. 요건데 기둥에 설치된 경우는 기둥에 설치되면 요거는 낮게 설치합니다. 1.5m 이하에 설치하고. 그래서 간략히 유도등에 대해서 간략히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폐율 개념이 나오겠죠. 건폐율. 여러분들 건폐율은 사실상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제한하기 위해서 두는 게 건폐율이죠.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폐율 개념은 퍼센트죠. 단위는. 그래서 건축 면적을 우리가 대지 면적으로 나누어준 거죠. 이것이 건폐율이죠. 이 백분율 한 거죠. 이것이 건폐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은 이것을 기존 건폐율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그 용도 지역이나 그 용도 지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었을 겁니다.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보통 옛날에 건축법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갔죠. 건폐율 규정이. 그래서 개념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건축 면적을 갖다가 제한해야지 대지안의 공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생긴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는 조건 해가지고 거기 나오죠. 완화. 그래서 이게 규정이 약간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다음 조건 만족 이거 아닙니다. 문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2번은 아예 지워 주시고 2번 개념 아예 삭제해 주시고 그럼 1번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준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중 방하지구의 건축물로서 그러면 일단 지역이 어느 대상이 돼야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이 돼야 됩니다. 지역은. 그러면 건폐율을 갖다가 완화받을 수 있는 조건은 건폐율 완화. 사실상 이거 빼고도 많죠. 건폐율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 개념이 준주거 지역이 돼야 되고, 첫째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이 되면서 그다음에 자, 준주거 지역은 자,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해야 돼. 다른 게 업무나 상업 이런 기능이 보완된 지역이 바로 준주거 지역입니다. 앞으로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준주거 지역이죠.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위주로 하는 업무에는 일반 상업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린 상업 지역. 우리 인근에 있는 근린, 보통 주거 지역에 이제 공급 일용품이나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이 근린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용도 지역에 해당되면서 그 용도 지구가 플러스 용도 지구 개념이 용도 지구가 방하지구에 해당이 돼야 되죠. 방하지구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용도 지구는 방하지구일 때만 완화를 해줍니다. 방하지구에는 제한이 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구조가 플러스 구조가 자 구조적인 측면이 자 뭐가 돼야 돼? 내하 구조가 해당돼. 내하 구조가 해당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면 요 세 가지에 모두 해당돼야 돼요. 해당되는, 자, 이 건축물 중에, 자, 일반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요 건축물 중, 자,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도시군 계획조례가 되네. 조례. 도시군, 자, 이 계획조례로. 도시군. 각 도시나 군마다 계획이 있죠. 거기에 대한 그 지방의 조례로. 도시군 계획조례로. 자, 이 정하는 건축물은, 정하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물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 경우, 건축물에 의해서 보통,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는 80% 이상, 건폐율 80% 이상에서, 자, 이 90%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 범위에서 자, 보통 특별시나 광역시 각 시군의 이제 조례로 우리가 완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보통 자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범위 안에서 완화를 해줍니다. 비율로 요 범위에서 완화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규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과거에는 이 조건이 맞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규정이 맞았는데 자 여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번, 2번 두 가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요 하나로 요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3번에 보면 건폐율 강화 부분이 나옵니다. 건폐율 강화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서 건폐율 강화는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뒤에다가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거 두 분을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뒷부분에다가 특별자치시장 이분하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자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시 토지 이용에 감일화 방지를 해서 이때는
강화를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하고 건폐율의 최대한 대 40%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뒤에다가 군을 넣어주면 돼. 도시군 계획조례.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여기에다가 군을 하나 추가해 준대.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용적률 개념이 나오죠. 용적률. 자, 용적률은, 자, 일반적으로 이 개념이 용적률이죠. 용적률이 부피율이죠. 그러면, 자, 분모의 대지 면적에 대해서, 자, 실제적으로 연면적 비율이 되겠죠. 건축 연면적인데, 연면적의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연면적에서 우리가 공제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2번에 연면적 산정이 있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자, 지하층 면적, 용적률 산정이 있어서는 일반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산정에는 지하층 면적 제외되고 지상층에 이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주차장 사용되는 경우 되죠.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면적, 이거는 삭제해 주시고,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삭제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면적, 그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 면적 대신에 요거를 갖다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하나를 추가를 해 주시면 돼. 건축물에. 요걸로 바꾸어 주십시오. 건축물에 경사지붕 아래. 자, 아래에 설치하는 우리가 이 대피 공간의 면적.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옥상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자, 아파트 있는, 그러면 여기를, 자, 이 경사지붕 아래 여기를 대피 공간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대피 공간으로 해주면 이거는 우리가 연면적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경사지붕을 했을 때 경사지붕 아래에다가 대피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요 경우는 산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입하지 않는 것이, 자, 지금 4가지가 있다. 지하층,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장인데 붓을 용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 피난 안전구역 면적, 이 4가지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4가지 요소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의 완화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용적률은 120% 이하에서 완화를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럼 용적률 120% 이하의 범위에서, 자, 도시군 계획조례로, 가 정하는 비율로 이 아래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뭐 공원이나 뭐다, 광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직접 접하고 있거나, 또는 공원, 광장, 하천에 건축이 20m 이상 대지 안에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지금 현재 광장 도로와 이제 도로의 전면 도로가 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가 직접 접하는 경우하고 있죠. 그 경우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넓이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이 접한 대지의 건축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건축물, 이럴 때는 120%까지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적률 200%의 범위에는, 자, 이걸 보통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데, 공공시설 부지로 일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이걸 보통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20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자, 대지 면적 얼마를 완화하게 되면 보통 조례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1% 완화되면 약 3% 완화를 시켜준다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2%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이 무엇인가 하면 체크하지 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자, 우리가 정비사업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정비구역 됩니다. 정비구역. 원래 정비구역이 몇 가지가 되는데, 사업이 6가지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비사업이 총 6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 중에 3가지 사업이다. 주택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지를 제공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우리가 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최대가 200%가 됩니다. 최대. 여기서 200%는 원래 퍼센트 200%를 이야기하지 플러스 200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상업지역이다. 그럼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거기 원래 받는 게 100%. 자, 일반 상업지역이 1100이었다 가정합시다. 거기에서 정하는 게. 그래서 1100이었 또는 1000%다 했을 때 1000%의 200%가 되는 거예요. 200%. 그래서 1000에다가 플러스 200% 하는 게 아니고 1000%의 2배 범위라는 겁니다. 그럼 최대는 2000%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공을 많이 하면. 그 개념이지. 그래서 200% 이하라 그래서 200을 플러스 해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점 좀 주의합니다. 그럼 제공 비율에 따라서 완화가 됩니다. 그럼 얼마나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을 해주냐 여기에 따라서 완화 조건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나옵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자 보통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죠. 일단은 자, 그 허가권자들이 원칙적인 허가권자들하고 예외적인 건축 허가권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자 가로구역 도로 둘러싼 일단의 토지를 보통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땅을 갖다가 보통 가로구역이라고 해요. 가로구역 이렇게 이제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땅들을 우리가 가로구역 이렇게 칭합니다. 예. 가로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허가권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가로구역별로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갖다가 최고 높이를 가로구역별로 이 가로구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로구역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자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를 했어요. 최고 높이를 갖다가 지정 공고 해놨습니다. 지정 공고 해놨다. 그러면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면 그 높이만큼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구역에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면 자 여기에 모든 건축물들은 이 최고 높이만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면도로의 높이 제한 이런 걸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 높이 정해지지 않은가 여기는 가로구역이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어. 최고 높이가 안 정했다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고 높이가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하게 되면 이거는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을 받는 거다.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을 받는 겁니다.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 제한을 받는 거죠.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거예요. 높이 제한. 그럼 여기 있는 건물들은 이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면도로. 그럴 때 전면도로의 높이 제한을 받는데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땅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 있을 경우 지금 현재 이겁니다. 여기에서 떨어진 전면도로의 폭이 예를 들어서 자 이거 10m였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자 이 지점 A점에서 지을 수 있는 높이도 있을 거고 요 뒤에서 떨어진 여기서 한 20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지을 수 있는 높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B점이 있다. 그러면 전면도로에서 사선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전면도로는 자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에서 이걸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자 이렇게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 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요 A점이 있고 여기 A점이고 여기 B점이 있었습니다. B점. A점과 자 이 B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떨어진 거리에 대한 1.5배입니다. 전면도로의 높이 제한은 1.5배. 그러면 요 반대쪽 경계선에서 요 선, 요 두 개의 선을 연결한 선, 이 사선을 갖다가 넘어서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A점에서는 지을 수 있는 높이가 이 거리가 10m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0m 곱하기 1.5로 한 15m까지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B점은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자 아까 20m라 했죠. 다시 20m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30m에 대한 곱하기 1.5배입니다. 그러면 45m까지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높이는 여는 15m까지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여는 45m까지 건축. 그럼 뒤에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경사를 지어서 지은 건물들이 대표적으로 전면도로엔 사선 제한을 이렇게 지는 경우 있죠. 이 전면도로엔 사선 제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전면도로의 높이 제한을 전면도로의 사선 제한이라고도 합니다. 사선 제한. 그래서 높이 제한. 그럼 여기에서 바라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여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 전면도로의 사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근데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는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월달 이후로 시험 칠 분들은 자 거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2번에 대지 둘 이상 도로, 공원, 강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있죠. 요 경우는 하나 추가가 되는데 추가된 거 하나 적어 놓도록 합니다. 자 건축협정. 자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자 대지의 경우 요 경우도 자 우리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건축 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도 별도로 추가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시행 시기가 자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도 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1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 개념이 나옵니다. 1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 그럼 1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은 우리가 적용 대상 지역이 자 요거는 좀 일단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가 지정되면 일단 건축물 높이는 가로구역 최고 높이를 자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가로구역 중에 자 최고 높이 지정 안 되면 전면도로엔 사선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고도지구는 별도입니다. 고도지구는. 그래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자 보통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건축법에는 나오지 않고요. 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되면서 이제 정북방향 되는 건 1조권 1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북방향 일직거리 띄어야 되는 것은 일단 대상 지역은
자, 일단은, 자, 이거죠. 자,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한 것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제2종하고 그럼 이거는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고 이것이 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목적으로 한 게 제2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는 제1종, 제2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종은 저층주택 중심인 편리한 주거 환경입니다. 이 일반 주거지역이 편리한 주거 환경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주거 환경. 요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제된 거고, 요거는 중층주택. 요거는 중층주택이고, 요거는 중고층이 됩니다.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제돼. 그러면 3종이 제일 높게 지어지는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법령에서 이 일반 저주택 중에 고층주택과 중층주택은 저층주택은 4층 이하의 주택을 저층주택이라고 합니다. 4층 이하. 중층주택은 5층에서 18층 아래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 18층 위로가 보통 고층주택이라고 하네. 고층주택은 18층보다 넘는 거 초과돼. 18층 이상을 우리가 고층이라고 하고 요 사이가 중층주택이라고 칭합니다. 중층.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서 이 지역은 자, 전부 다 주택 위주로 편제가 된 거다, 주택.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니까 일조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 띄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북방향으로 띄워야 되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자, 이거죠. 지금 현재 여기가 남쪽임. 내가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짓는데,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에서 이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에 떴잖아요. 태양이 빵빵 뜨면 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정북방향, 여기가 정남방향입니다. 건물을 이렇게 놨을 때 그러면 내가 가리게 되면 햇볕이 이 사람에게 일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북방향 여기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규정이 바로 그 규정입니다. 띄어야 할 거리. 높이 9m 이하의 부분은 1.5m 이상을 띄워라 이겁니다. 1.5m 이상. 그러면 9m 이하일 경우는 1.5m 이상 띄워라. 자, 그러면 자 9m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m. 자, 그래서 여기 높이가 9m까지입니다. 9m 이하일 때는 최소한 요 거리는 1.5m 이상을 띄워라 이겁니다. 근데 9m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대 건물의 각 부분 2분의 1 이상 띄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초과되는 2분의 1 이상 띄우니까 45도 각도가 나오겠네요. 45도 각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분의 1 이상 띄워야 되니까 2분의 1 이상 많이 띄워라 이거죠. 그러면 요 세타 2분의 1이 되니까 이건 45도 각도가 되네. 그래서 각각의 높이에 2분의 1씩 계속 띄워라 이겁니다. 9m 초과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 각 높이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2분의 1 높이에 2분의 1 이상 각 띄워라 이거. 높이 2분의 1 이상 띄워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이 뒤에 나의 일조가 아닌 남의 일조, 타인의 일조를 위해서 자, 내가 이 정북방향 띄우라는 것은 요걸 받는다는 겁니다. 남의 일조를 위해서 받는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런데 제외는 해놨죠. 건물의 미관 향상을 해서 너비 20m 이상 도로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의 건축물은 이 규정을 예외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등의 일조 규정에 대해서는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정북방향 1조권 이한 높이 제한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제외한다. 이는 이 규정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래의 규정을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래 규정을.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공동주택이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건폐율하고요. 건폐율이 중심상업지역은 최대가 90%고 일반상업지역은 80%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그리고 용적률이 중심상업지역은 1500% 최대치가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이 최대치가 1300% 범위 안에서 나중에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굉장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은 적용을 안 하고요. 그리고 실제 유통상업지역도 주택이 금지가 됩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어디가 유통상업지역인가 하면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데가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상업지역이 바로 유통상업지역이거든. 그는 아예 주택이 전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주택이 금지되니까 이거 안 써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 유통상업지역도 안 돼요. 그러면 걸린 상업지역이 지어진 것은 적용을 하겠다는 게 중심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지금 4가지거든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유통상업지역, 걸린상업지역 총 4가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걸린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래의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광 창문이 있는, 그럼 햇볕을 받는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최소한 1m 이상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라 이거죠.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 나오네요.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제외는 다 제외하지 말고, 다세대 주택 기숙사가 제외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3번 규정을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게 3번 규정을. 아예, 이 1조 확보에 대한 제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과, 이, 기숙사의 경우는 3번 규정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3번을 보십시오. 건축물의 각부 높이가 그 건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수평거리 2배 이하. 요 규정을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게 다세대 주택하고 기숙사는 3번 규정만 적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적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 3번 규정만. 그러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왜 채광을 한가 하면 요새는 정남향으로만 만들 수가 없어요. 채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채광하기 위해서 건물의 방향을 남동쪽으로도 틀고 그다음에 남서쪽으로 이렇게 틀죠. 직각으로. 건물을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이렇게도 배치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얘도 채광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건물도 채광하니까 그러면 이쪽은 보통 남동쪽 두거든. 남동쪽으로 틀고 이게 남서쪽으로 틀어야지 빡빡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햇볕을 받는 방향이 채광 방향이죠. 이쪽이 이제 채광 방향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채광 방향 되는 건물이 있을 때 이쪽 방향이 이제 채광 방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광 방향으로부터 수직거리가 최소한 2배 이하로 해주라는 거죠. 직각 인접대지 경계선까지가 건물 높이는 2배 이하로 해주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땅이 이렇게 있었어. 땅이 이렇게 했는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 띄어진 거리에 여기가 이제 채광 방향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을 때 경계선일 때 여기에서 요 띄운 거리가 예서 여기가 20m 띄었다 이겁니다. 20m 띄우면요 이 건물의 높이는 최대가 40m까지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높이가 2배 이하로 설계하라. 2배 이하. 그럼 40m까지 밖에 못지요. 이 규정을 다세대 주택과 기숙사는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과 기숙사는 2배이야. 그런데 걸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은 4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이나 나는 걸린 상업지역이었다. 중건이었다. 걸린 상업지역. 여기에서는 요걸 갖다가 4배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준주거 지역이 여기가 돼버리면 여기는 4배니까 80m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80m까지 높이를. 자,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하겠다. 다세대 주택하고 기숙사에 대해서는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일대인 2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 높이 제한해놨죠. 그러면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 직각방 건물의 각 부분까지는 0.5배 이상 부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뛰어라.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자, 건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0.5배 이상 자, 우리가 정하는 거리 뛰어라.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저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0.5배가 0.25배로 잡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요걸 갖다가 0.25배로 잡고 0.5배가 아닌 0.25배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광창 해놨습니다.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는 8m 이상 해주라는 겁니다. 채광창이 없는 벽면하고 자, 이 측벽과 마주 봤을 때는 8m 이상. 근데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보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측벽하고 측벽 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질 때는 측벽과 측벽은 요거는 4m 이상이고요. 이렇게 할 때 여기 측벽일 때 몇 동 써놓은 게 측벽 아닙니까?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볼 때는 4m하고요. 그 다음에 채광이 없는 벽면과 측벽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 경우죠.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 여기가 채광하는 데인데 자, 이쪽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채광한다. 그러면 여기서 채광하니까 이 채광 아니죠? 요거 거리입니다. 그러면 요건 측벽이고 요거는 측벽이니까 요하고 요거는 얼마다? 8m. 8m 이상 이격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채광층 인면과 직각방의 건물의 높이는 요거는 높이 0.5배고 건축물 각부분 높이 요거는 0.5배. 여기 0.5배 이상이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걸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0.25배까지. 요걸 높이 0.5배 이상 떨어뜨려요. 그러면 높이가 건물의 각부분 최고 높이가 80m였다. 그러면 이거는 40m 이상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그 규정입니다. 근데 빡빡하죠, 삶이. 몰라요. 지금은 저거 정책이라서 그렇습니다. 많이 장려 정책이라서 이게 나중에 또 늘 때도 있죠. 이게 0.8배 뭐 1배 이상으로 늘 때도 있고요. 지금은 장려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0.5배로 잡고 있는 겁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일 대지는 그 대지 다만 그 대지에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9시에서 15시 사이에서 2시간 이상 계속 일조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일조만 되면 2시간 이상 우리가 일조가 될 수 있으면 그 거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외가 아니고요. 이상인 경우 적용 제외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거리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거리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2시간 일정이 되면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을 그러면 현재 이 규정을 적용 안 하고 지을 수 있다는 거. 최소한 1조가 2시간 이상 되면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리로 해주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7급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3번 규정은 다세대 주택하고
자, 그 다음에 저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명시 3번 규정은 기숙사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나서 다 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는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